범위를 잘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원 힘과 에너지 파트의 중단원 첫 번째인데요. 자, 중단원 힘과 운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단원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의 평형. 이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물리량과 그것들과 관련된 공식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물리량은 바로 힘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물리학에서의 어떤 개념의 정의는 말로써 정의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식으로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역학 파트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말로 표현하는 개념 문제보다는 풀이형 문제들이 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말로 이렇게 풀어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식으로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던 힘의 정의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떤 운동물체의 운동 상태를 혹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양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개념의 특성상 우리가 다루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주로 운동 상태의 변화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렇게 말로 표현된 어떤 정의를 식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물리량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일반적으로 속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운동 상태, 어떤 물체가 하고 있는 운동을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의 방향,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운동의 방향을 이제 속도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 상태라는 말은 속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의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속도의 변화를 알려주는 물리량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가속도라는 물리량이었죠. 자, 이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이고요. 단위는 여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터 퍼 세컨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결국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을 만들어내는 물리량이다.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힘은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사실상 같은 관계다. 같진 않지만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미 통합과학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 1에 우리 그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보시면은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수평 방향의 운동과 연지 운동으로 나누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 수평 방향의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등속도 운동은 바로 특징으로서 뭘 얘기했었냐면 힘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에 연직방향의 운동은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었죠. 이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운동이었어요. 자, 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물체가 고정되는 한 물체가 갖고 있는 중력 역시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0이고요. 자,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힘과 가속도는 항상 밀접하게 붙어 다니는 물리량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힘은 곧 가속도고 가속도는 곧 힘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힘을 표시하는데요. 자,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자, 우리는 대부분의 참고서에서 이 힘의 표시 방법을 힘의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 3요소 말고 여기에 한 가지를 꼭 덧붙여서 더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걸 맨날 강조를 해요. 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역시 배웠던 것처럼 힘은 대표적인 벡터 물리량입니다. 자, 벡터가 뭐였죠? 그렇죠.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인 거죠. 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으로서 자, 힘은 이 방향과 크기를 꼭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벡터들과는 다르게 힘은 이 방향과 크기 말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작용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다시피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힘은 단순히 방향과 크기뿐만 아니라 얘가 어디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른 벡터들은 자, 이렇게 화살표로만 표시를 해요. 바로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자, 이런 화살표가 벡터를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힘만은 자, 이 화살표에다가 꼭 무엇을 강조하느냐?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을 강조합니다.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고 있느냐? 이 작용점을 항상 정확하게 찾는 거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뭐 했어요? 한 가지 더 더하고 싶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힘을 기억을 할 때 이 3요소 말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힘을 가하는 물체입니다. 자, 뉴턴이 말하기를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서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받는 물체가 있다면 주는 물체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힘은 자, 얘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표시하지 않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결국 뭐가 있다? 힘을 주는 물체와 받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정리하고 힘을 찾을 때 자, 누가 힘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3요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힘을 가하는 물체가 무엇인가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힘을 여러 개의 힘을 더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여러 개의 힘을 더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힘의 합성. 자, 이 힘의 합성은 기본적으로 무엇의 합성과 똑같냐면 벡터,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들의 합성과 똑같습니다. 힘뿐만이 아니라 모든 벡터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쉬운 경우. 자, 우리가 주로 물리학에서 보게 될 상황이죠. 바로 방향이 두 개뿐,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직선상에서의 자, 힘의 합성입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에서 주로 보게 될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바로 어떤 경우예요? 자,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에게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이상의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지금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죠. 자, 프린트에 보시면은 자, 이쪽의 중간 정도의 표에 이 경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참고서에 보면 제가 지금 프린트에 적어 놓은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두 힘이 같은 방향일 경우, 두 힘이 다른 방향일 경우. 하지만 이거는 너무 구분을 많이 해놨죠. 얘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 통합과에서도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다뤘었습니까? 바로 부호로 바꿔서 다뤘었죠. 그렇죠? 두 개뿐이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호 뭐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방향을 모두 설명할 수 있죠.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요? 플러스 방향이다. 뒤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부호를 통해서 방향을 표시해왔죠. 바로 이 부호를 값에 붙여서 계산하면 바로 이 힘들이 나란할 때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이 합성 과정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5N이고 왼쪽으로 가는 힘이 3N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두 힘은 반대 방향이다. 두 힘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둘의 차를 구한다. 그 다음에 더 큰 쪽에 방향을 붙인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을 크기에 붙여서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즉 5에다가 무엇을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5를 3에다가 뭐를 뒤로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으로써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둘을 그냥 더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결국 정리하면 벡터의 연산에서 방향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방향을 뭘로 바꾸어서 부호로 바꾸어서 연산에 그대로 대입을 한다라는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현 물리학에서 원래 안 나온 내용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쉬운 경우에 대해서 자, 방향이 두 가지만 있는 경우가 아닌 자, 평면상에서의 힘, 평면상에서의 벡터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중요한 성질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벡터를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벡터라고 하는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 채로는 얘를 얼마든지 이동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즉 평행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벡터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벡터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평행 이동을 해서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붙일 때 어떻게 붙인다? 바로 화살표의 시작점, 즉 힘의 경우엔 작용점을 이렇게 갖게 되도록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뭐라고요? 작용점이 일치하도록 자,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물리학 원문제에서는 이렇게 작용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해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행 이동을 해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이동한 각각의 힘에 대해서 자, 역시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상대방 화살표 끝에다가 각각의 힘들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즉 아래쪽에 있는 힘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힘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평행 이동을 연결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점이 만들어져요. 바로 어떤 점? 작용점과 작용점이 만난 지점과 두 화살표가 만난 지점이 발생하게 되죠. 이 둘을 이제 새로운 화살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왼쪽 걸 A 벡터, 오른쪽 아래 걸 B 벡터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대각선이 바로 A 더하기 B 벡터라고 구할 수 있는 벡터인 거예요. 자, 물리학 원수진에서는 이런 도형을 이용한 평면상의 벡터의 합은 아주 간단한 경우, 어떤 경우가 주로 나오게 되냐면 자,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경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행삼면을 그리면 되고 이렇게 수직할 경우에 평행삼면상이 무슨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직사각형을 그려서 두 벡터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활용해서? 삼각비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뭐 여기가 4고 여기가 3만큼의 크기다.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새로운 벡터의 합은 5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문제긴 한데 일단 물리학 1에서는 이것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방향을 물어본다면 주로 어떤 경우로 표시하게 되느냐? 바로 새로운 벡터와 원래 벡터 사이의 각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즉 이 경우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5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향의 표시 방법이 되겠죠. 다만 물리학 1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미안해요. 3분의 4죠. 3분의 4. 두 번째 방법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바로 좌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벡터가 그어져 있을 때, 자, 이 시작점을 0,0으로 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벡터의 끝점을 이 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4 이게 이제 이 벡터의 좌표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이런 식으로 좌표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 둘을 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x 성분, y 성분끼리 각각 더해 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 둘을 더한 새로운 벡터의 합은 바로 7,9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계산법은 물리학 1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 이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부분 이 경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힘의 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자, 하나 남은 힘. 자, 두 개의 힘을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함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는 이 합력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도 표현을 해요? 알짜 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둘은 미묘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물리학 원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력을 구했는데 이 합력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력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힘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힘이 0이라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힘이 0이면 물체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특징, 뭐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라고 했었죠? 때문에 이 물체는 가속도가 0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0인 운동은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아니죠. 가속도가 0이요. 그렇죠. 정지에 있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똑바로 움직이는 자, 등속 직선 운동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힘의 평형에 도달하면 물체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자, 이게 이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요거. 자, 우리가 앞으로 힘을 표시할 때 자, 힘의 3요소 말고 제가 힘을 주는 물체 항상 강조할 거예요. 새로운 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힘을 주는 물체인가, 이게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를 항상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이것들을 값에 붙이는 방법으로 연산을 할 건데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작업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문제 풀이 과정에 잘 넣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교과서나 참고서에도 잘 나와 있고 제가 드린 프린트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울 건데 지워도 될까요? 괜찮아요. 자, 여기 왼쪽부터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배웠는데 나중에 여기 문제 풀이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힘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힘들 중에서는 일종의 기본 상식, 기본 지식으로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으로서의 힘들이 존재하죠. 자, 바로 힘의 종류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자, 이 경우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얘는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힘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 1에서 가장 잘 나오는 힘 3가지가 앞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종종 나오는 2가지, 그 다음에 거의 안 나오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종종 나오는 2가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 원수기에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나오는 힘, 바로 이번 단원에서도 여러분들 지겹게 보시게 될 중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배웠죠? 다만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중력의 의미는 좀 넓은 의미까지 배웠었어요. 그죠? 이 중력이 사실 뭐다?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고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블라블라 배웠잖아요.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넓은 의미의 중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중력은 딱 어디까지만? 바로 지구가 주는 중력만 다루게 돼요. 앞으로 우리 물리학에서의 중력은 무조건 지구가 주는 중력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따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 중력을 주는 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물체에게 주는 힘이 될 것이고요. 내가 보고 있는 물체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자, 힘의 방향. 역시 힘의 방향 역시 통합과에서 배울 때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배웠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구가 주는 중력으로 중력의 범위를 제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굉장히 크고 물체는 그에 비해 굉장히 작아서 지표면이 평평하게 보이는 경우만 볼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통합과학에서 중력을 배울 때는 이렇게 지구의 모양을 동그랗게 그렸었고, 자, 물체 2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2개의 힘의 방향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둘 다 중심을 향하긴 하지만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다르다고 배웠었죠? 하지만 이렇게 지표면이 평평하게 펼쳐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체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도
힘의 방향은 항상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요 경우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물체의 중력의 방향은 같습니다. 어느 방향이다? 지면에 대해서 면직 아래 방향이죠. 지면에 대한 면직 아래 방향입니다. 자, 크기.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크기 뭐라고 배웠었냐면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이 9.8이라는 숫자 뭘 의미했었죠? 이 9.8 그렇죠. 중력 가속도를 의미했었죠. 그죠? 이제 우리 중력 가속도 이 9.8은 계산하기 귀찮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간단하게 바꿔서 쓸 거예요. 그죠? 얘를 문자로 주로 바꿔서 쓰게 될 것이고요. 주로 소문자 G로 표현을 할 겁니다. 때문에 이제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 아닌 질량을 M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해서 주로 mg라고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중력은 워낙 기본적인 힘이고 항상 상수로 나오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문제에서도 특별히 여기다 어떤 무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 힘은 옛날 표현으로는 자, 수직항력이라고 불렸었던 힘입니다. 수직항력. 자, 요즘에는 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아요. 옛날 말이다 보니까 얘를 주로 풀어 쓰는 편이에요. 자, 수직항력은 어떤 물체가 주는 힘이냐? 바로 닿아 있는, 접촉해 있는 물체가 주는 힘입니다. 어떤 물체가 닿아 있으면 무조건 줍니다. 닿아 있으면 무조건 준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거냐면 어떤 바닥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는 경우를 주로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누구랑 누가 닿아 있어요? 물체랑 바닥이 닿아 있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바닥이 물체에게 또 아니죠. 물체가 바닥 닿아 있으면 힘을 준다. 자, 이건 중력과 상관이 없어요. 왜 존재하는 힘이라고요? 닿아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닿아 있지 않으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꽤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질문이에요. 자, 물체 3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자, 각각 2kg, 3kg, 5kg, 2kg짜리 물체인데 각각 물체 이름을 제가 A, B, C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제가 A한테 10N이라는 힘을 줘서 얘를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자, A가 C에게 주는 힘은 몇일까?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몇일 것 같으세요? 3kg, 5kg, 2kg고요. 제가 왼쪽에는 A한테 10N 힘을 주고 있어요. 당연히 얘네들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들이 전부 다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C도 힘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A가 C에게 주는 힘은 몇 뉴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뉴턴일까요? 몇 뉴턴일까요? 10뉴턴. 그러면 이 힘을 얘가 혼자 다 먹어요? 얘들은 안 먹어요? 몇 뉴턴일 것 같아요? 2뉴턴. 2뉴턴. 나는 대답이 가장 많아요. 그죠? 3, 5, 2 합치면 전체 10뉴턴이죠. 10뉴턴을 주니까 그러면 무거운 순서를 나눠 갖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C는 2뉴턴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죠. 그죠? 제가 방금 말했어요. 이 힘은 왜 생긴다? 닿아 있으니까 생긴다. 반대로 말하면 닿아 있지 않으면 힘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물어봤죠? A가 C에 주는 힘이라고 물어봤죠. A와 C 닿아 있나요? 닿아 있지 않죠. 이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납기용 문제죠. 물론 학교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요. 설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들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별한 힘을 제외하면 항상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만 줄 수 있다? 다 있는 경우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있지 않으면 힘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A와 C는 다 있지 않죠? C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물체는 누구예요? B예요. 그리고 바닥이죠. C에 다 있는 물체만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힘이 딱 3개밖에 없어요. 물리학에서는 뭐뭐뭐 중력, 전기력, 자기력. 그런데 이 전기력과 자기력은 물리학 1의 역학 상황에서는 잘 안 나와요.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중력을 따로 찾아 놓으면 우린 그 다음은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 힘을 찾을 때 다 있느냐 안 다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다 있지 않으면 힘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힘을 찾을 때 가장 기본은 중력을 제외하면 다 있는 물체에서만 힘을 찾을 수 있다가 기본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수직항력은 이렇게 다 있는 물체들 사이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항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바닥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보시면 이 수직항력이 대부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바닥이 주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당연히 이 바닥 혹은 다 있는 물체가 다 있는 물체에게 주는 힘이 될 것이고요. 이름에서 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 수직항. 수직 말 그대로 수직으로 주는 거고요. 항 밀어낸다는 뜻이거든요. 다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수직으로 밀어내는 방향이에요. 때문에 바닥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수직? 바닥에 대해서 수직. 다 있는 A와 B 사이에서 뭐에 대해서 수직? 다 있는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인 거죠. 자, 때문에 수직항력을 대충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바로 이 둘의 관계예요. 그죠? 정확하게는 중력과 수직항력의 관계, 이 둘을 제일 많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중력과 수직항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일부의 경우만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반례를 하나 들어보면, 자, 물체가 이런 비탈길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죠? 자, 비탈길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지면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면의 수직인 방향이 중력의 방향입니다. 자, 바닥과 이 빗면과 물체가 맞닿아 있지?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수직항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돼? 수직항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있는 표면에 대한 수직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다 있는 표면에 대한 수직 방향, 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은 반대 방향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대표적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항력의 정확한 방향은 이 접촉면에 대해 수직인 방향이다. 그리고 밀어내는 방향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직항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는 우리 뒤에서 문제 풀이 과정 중에 여기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힘은 장력입니다. 자, 원래 장력이라는 표현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표면 장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표면 장력, 물방울 같은 게 있을 때 물방울 표면에 있는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표면 장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물리학 1에서의 장력은 매우 한정적인 경우로 제한을 합니다. 어떤 경우만 실이나 줄이라고 하는 물체가 주어졌을 경우에만 이 장력을 따져요. 실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실이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분자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실이 물체를 잡아당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이 주는 힘을 뭐라고 제한을 한다? 장력으로 제한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잊고 뭐가 나오면
실이나 줄이 나오면 얘를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당연히 이 실이나 줄이 달려있는 물체가 있겠죠. 장력은 그 물체에게만 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붙어있는 물체한테만 힘을 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매달려있는 물체에게 힘을 주게 되는 거고요. 자, 방향의 경우에는 이 줄은, 이 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줄도 잡아당기는 힘으로만 방향을 힘을 주게 돼요. 즉, 물체와 줄의 관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힘의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체와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장력은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자, 물체와 줄이 다음과 같이 매달려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시 줄이 당기는 방향이 장력의 방향이 됩니다. 크기의 경우에는 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식이 있긴 하지만, 자, 여기 이제 물리학원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는데, 대신 크기의 중요한 성질 하나가 있어서 이것만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바로 무엇이다? 이 장력의 크기의 성질 주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같은 실은 같은 크기의 장력을 갖는다. 자,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자,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하나의 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실이 물체에게 자, 20N의 힘을 준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할 수 있다? 이 실이 오른쪽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실은 오른쪽 물체를 몇의 힘으로 똑같이 20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실이라면, 하나의 실이라면, 자, 물체가 어디에 매달려 있든 그 크기, 힘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규칙이에요. 자, 장력을 영어로 텐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력의 크기를 모를 때는 얘를 주로 기호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 대문자 T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실이 있으면 실이 있다? 뭐가 존재한다? 장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실에 매달린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당기는 방향으로 장력 T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항상 붙여줄 수 있게 돼요. 대부분 이 장력은 문제에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지수로 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표시에도 익숙해 주시면 좋겠죠? 대부분의 참고서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세 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겹도록 이번 단원, 다음 단원에 이어서 힘을 다루는 모든 파트에서 지겹도록 다루게 될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힘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문제 푸는 상황에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이 힘들을 찾아 관계들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들을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쪽에는 자, 얘네들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물리학원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표적인 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는 탄성력이라는 힘인데요. 자, 탄성력은 원래 물질의 탄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고요. 탄성은 자,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시 물리학에서는 이 탄성력을 매우 한정적인 경우만 쓰게 되는데 바로 이 탄성력을 일정하게 구할 수 있는 자, 용수철, 자, 스프링이 주어진 경우에만 이 탄성력을 적용시킵니다. 자, 용수철이 없으면 탄성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수철이 당연히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게 힘을 주겠죠? 접촉해야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탄성력의 경우에는 이 용수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용수철을 내가 가만히 냈을 때 이 길이가 10cm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 양수철 양끝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자, 이 용수철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자, 15cm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물체를 이렇게 왼쪽에다 매달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탄성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용수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원래 길이인 10cm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즉 길이가 어떤 방향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힘을 주게 될 것이고 때문에 이 탄성력의 방향은 원래 길이를 줄이는 방향인 오른쪽 방향이 될 거다. 자, 이렇게 힘의 방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 방향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탄성력은 좀 어려운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그런 힘은 아닙니다. 자, 크기. 탄성력은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자, 다음 같은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F가 바로 탄성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값이고요. 자, K는 우리가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용수철이 갖고 있는 일정한 값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만 중요하다? 여기 있는 x만 중요하다. 자, 이 x는 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변한 길이를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이 경우에는 몇 cm 변했죠? 5cm 변했죠? 자, 원래 길이가 몇 cm냐 상관없이 얘가 얼만큼 늘어났느냐 혹은 얼만큼 줄어들었느냐만 x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K 옆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는 아, 그거는 방향을 고려할 때 얘기고요. 지금 저는 크기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좀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거 왜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K에서 왜 써요? 왜 이렇게 쓰는지 알고 계세요? 줄어드는 그러면 줄어들면 얘를 이렇게 압축하면요.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주는 외부 힘에 대해 반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참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용수철을 밀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줬을 때 탄성력은 그에 대해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제가 이미 방향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원래 이로 되돌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죠?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크기만 KX로 구하는 게 좋다. 자, 마지막 마찰력이에요. 자, 마찰력도 역시 접촉하는 모든 물체가 줄 수 있는 힘이지만 자, 물리학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마찰력은 주로 바닥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모든 물체가 마찰력이라는 걸 줄 수 있다. 자, 닿아 있는 물체에게 주겠죠, 당연히. 닿아 있는 물체에게 주는 힘이고. 자, 마찰력의 경우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방향의 경우에는 이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물체가 가만히 멈춰 있느냐, 자, 이 물체가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어떤 물체가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제가 얘를 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100N 힘으로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물체가 안 움직이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아, 바닥에 얘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얘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나를 방해하는 마찰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겠어요? 내가 오른쪽 힘을 주고 있으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그렇죠,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때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100N보다 크다. 맞아요? 크거나 같다. 맞아요? 나? 아니죠. 딱 100이어야죠. 야, 10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힘이랑 마찰력이 어때야 돼요? 이 두 개의 힘밖에 없다니 같아야 되겠죠? 조심하세요. 방금 이 질문
내가 물체를 밀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아, 마찰력이 내가 중심보다 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방해하는 힘이 내가 주는 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크기만, 방향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 정지 상태일 때는 외부 힘의 합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에는 외부 힘의 방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운동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마찰력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빗면이 있습니다. 자, 빗면 위에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가만히 멈춰 있어. 자, 우리는 이렇게 빗면 위에 물체를 올려두면 얘가 무슨 힘을 받고 있다는 거, 아래로 미끄러지는 힘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럼 당연히 얘가 가만히 멈춰 있다는 얘기는 마찰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의의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밑에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똑같은 바닥이야, 똑같은 물체야. 근데 내가 얘를 밀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네. 자, 이 경우에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다? 그렇죠. 운동의 반대예요. 운동의 반대. 그죠? 만약에 이 물체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밀고는 있는데 얘가 무거워가지고 내가 힘이 얘를 못 버텨. 그래서 얘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어. 이 경우에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왜 고민해? 내가 말했잖아. 운동하고 있으면 무조건 운동의 반대라고. 고민하지 마. 그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물리학의 좋은 점, 규칙에 예외가 없어. 내가 말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을 때 무조건 마찰력은 운동의 반대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힘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뭐만 보는 거야? 운동만 보는 거야. 옆에 있는 경우에는 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은 그의 반대 방향인 거야. 얘는 지금 내가 힘을 주고 있지만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지? 어느 방향이 되는 거야? 위쪽 방향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무조건 운동의 반대 방향. 자, 마찰력의 경우에도 역시 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공식은 물리학 2 정도 수준에서만 다루고 있는 힘이고 물리학 1에서는 이걸 가지고 되는 문제는 없어요. 때문에 크기의 경우에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의 종류들을 쭉 살펴봤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전기력과 자기력은 문제 그렇게 잘 출제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5개 정도의 힘은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물리학 1 수준에서의 역학적 상황은 힘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것, 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힘을 찾는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향과 크기뿐만 아니라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바닥 위에 자, A와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보고서 뭐 할 수 있다? 이 그림에 존재하는 힘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찾죠? 항상 존재하는 힘, 중력부터 찾습니다. 그죠? 자, 중력의 경우 A와 B가 물체고 뭐 바닥도 물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닥의 경우 지금 애매하게 그려놨으니까 A와 B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A와 B에 대해서 중력이 자, 이렇게 지면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존재한다. 제가 A의 중력, B의 중력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뭐 참고하시고 그대로 안 따라줘도 괜찮습니다. 자, 중력 찾았죠? 자, 그러면 중력 일단 찾아놨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힘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무슨 물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힘 뭐였죠? 장력과 탄성력이었어요. 장력은 뭐가 있을 때만? 실이 있을 때만. 탄성력은 뭐가 있을 때만? 요수철이 있을 때만. 이 두 개가 안 보이면 이 두 힘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물체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두 물체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두 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물체가 맞닿아 있을 주는 힘? 그렇죠. 수직항력만 남았죠. 그러면 그 맞닿아 있는 물체들 사이의 힘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의 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물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 힘의 고려가 끝난 다음에는 뭘 따져주면 된다? 수직항력을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닿아 있는 물체 A와 B가 닿아 있죠, 그죠? 그러면 A는 누가 힘을 주는 거예요? B가 주는 거예요, 그죠? 닿아 있는 게 B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B가 A에게 주는. 참고만 하세요. 이런 표시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수직항력을 뭐 N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지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만 받나요, 이 힘을? 아니죠. 누구도 받아야 돼요? B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B도 받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힘을? A가 B에게 주는 힘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자, 또 뭐 있어요? 누가 또 맞닿아 있죠? 바닥과 B가 맞닿아 있죠, 그죠? 그럼 얘들 사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역시 힘이 또 있는 겁니다. B는 자 바닥이 B에게 주는 힘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역시 바닥은 B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되겠죠. 자, 아주 단순한 상황이지만 자, 이 단순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 몇 개의 힘을 몇 개 찾았죠? A와 B에 대해서만 총 5개 찾았죠? A와 B에 대해서만 바닥 빼고, 그죠? 자, 이렇게 힘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이 힘들을 가지고 뭐 해주면 되는 겁니까? 힘의 합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힘을 더할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부호를 붙여서 더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디를 플러스로 볼 거다, 어디를 마이너스로 볼 거다. 일반적으로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보는 편이니까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힘 다 찾았고 방향 찾았고 크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시는 해놨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이것들을 더하면 되죠. 그런데 이 힘의 합성에서는 제가 아까 빼먹고 잠깐 살짝 빼먹고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한 가지 있죠.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이 뭐가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작용점이 같아야 돼요. 한 물체에게 작용한 힘들만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어요. 이 힘들 전부 다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물체별로만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A에 작용한 힘 따로 B에 작용한 힘을 따로 여러분들이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A에 작용한 힘 뭐가 있었어요? 중력과 B가 A에게 주는 힘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중력 더하기 B가 A에게 주는 힘. 자, 이것들을 더한 게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게 되죠. 밑에 있는 B는요. 아래쪽 방향의 FAB랑 아래쪽 방향의 중력, 요 위쪽 방향의 F 바닥이 주는 힘이 있었죠. F 바닥 P가 마이너스 F AB 마이너스 B의 중력 그거가 같다. 자, 이렇게 힘의 평형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단원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힘의 평형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힘을 찾는 것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이 힘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규칙, 중력과 수직항력을 찾는 거. 자, 이것만 일단 먼저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괜찮아요? 자, 여기다가 딱 한 가지만 더 배우면 힘은 일단 끝나요. 자, 여기 한 가지. 자, 우리 뭐 통합과에서 뭐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이 힘에 관련된 대표적인 법칙으로 뭐가 있냐면 뉴턴 운동 법칙이 있죠. 그렇죠? 자, 뉴턴 운동 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 법칙.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관성에 대해서 우리 통합과에서 배웠었죠. 그죠? 관성 법칙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혹시 아세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유지하는. 관성이라는 걸 설명한 거죠. 네. 뉴턴은 관성이라는 걸 왜 설명했을까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으면 그 물체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그 움직이는 방향대로 유지한다는. 뉴턴은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물체에게 힘이 안 가해지면 뭐 할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뉴턴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물체는 어떻게 된다?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고 있지 않아. 그럼 물체는 어떻게 된다?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그렇죠. 그죠?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 운동 우리 뭐라 불렀죠? 등속 질소 운동이라 불렀죠. 뉴턴이 설명하려는 건 이거예요.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 운동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근데 왜 안 변하는데? 라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뉴턴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관성이라는 성질을 만든 거예요. 물체는 원래 뭐 하려고 한다? 원래 운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안 주면 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운동이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 관성의 크기는 뭐에만 비례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관성은 오직 무슨 값에만 비례해요? 관성에만 아니 질량에만 비례해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관성 법칙이었죠. 그러면 힘이 0일 때를 설명했으면 어떨 때 설명해야 되겠어? 힘이 0이 아닐 때. 그게 바로 두 번째 상황이죠. 내가 힘을 가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운동이 변하죠. 뭐가 생긴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가속도 법칙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뭘 설명했죠? 작은 반전. 그렇죠. 이게 뭐였죠? 그럼 뉴턴은 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힘은 뭐다? 힘은 일방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값이 아니다. 힘은 무엇이다? 두 물체 사이에 아까 얘기했죠? 뭐다?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다. 즉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돼야 된다? 주고 받는 게 가능해야 된다. 줬으면 받아야 된다. 이게 힘의 본질이라는 거죠. 한쪽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을 반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항상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설명해줬죠.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고받는 거니까 주는 애와 받는 애가 뒤바뀌어야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죠. A가 B에게 주는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B가 A에게 주는 힘이죠. A가 받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예요? 다시 A가 받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예요? 우리 아까 중력 뭐라고 하기로 했어? 누가 주는 힘? 지구가 주는 힘. 그럼 반작용은 뭐야? 지구가 A가 지구에게 주는 힘. 그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라고? 중력의 반작용을 바닥이 밀어내는 힘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잖아. 아니야. 그지? 중력의 반작용은 뭐야? 지구가 받는 힘이야. 이 물체가 주는 지구가 받는 힘. 그지? 그리고 이러한 반작용 관계의 힘에는 항상 뭐가 성립한다? 작용과 반작용 사이의 힘에는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이거 통합부터 했잖아 얘들아.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자, 다음 우리가 힘들 쭉 찾았어. 그지? 여기에 뭐가 있어? 작용과 반작용 사이의 관계가 있어. 뭐 하면 된다고? 주는 애랑 받는 애를 뒤바꾸면 된다고 했어. FBA의 반작용 누구야? FA. 맞지? 이 둘은 뭐 떴다? 크기가 같은 거예요.
방향을 이미 우리가 반대로 표시해놨죠? 크기가 같다. 그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구해보니까 이거랑 더해서 0이 되니까 얘네들도 같네? 라는 문제가 잘 나온 거지. 이 둘은 항상 같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죠. 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이런 식의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경우가 있고 문제에 따라 같은 경우가 있는 건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 얘들이 같은 경우가 많아. 둘이 같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틀리는 거예요.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연기 항상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적용반적인 문제는 팀들의 관계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방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일단 14쪽에 나와 있는 관성은 사실 이번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설명한 김에 그냥 관성 관련된 문제를 넣어 놓은 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15쪽에 5번과 6번에 보시면 자, 두 개의 힘을 합성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일단 5번의 경우에는 두 힘이 평면상에서 더해지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크기를 구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을 그려서 비교만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똑같은 힘이라고 했을 때 둘 사이가 60도인 경우랑 둘 사이가 90도인 경우 둘의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60도인 경우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60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서 대각선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행선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각도, 둘 사이의 각도가 작을수록 같은 힘의 경우에는 합력의 크기가 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6번의 경우에는 자, 문제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6번에 이 물체가 F1의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였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이다.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알짜임이 0이다 라는 뜻이죠. 이 물체의 작용 힘은 두 가지로 오른쪽 방향의 F1과 왼쪽 방향의 F2가 있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방향을 부호로 바꿔서 둘이 더하기로 했었고 등속도 운동이라는 표현이 이 두 힘의 결과가 뭐다? 0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F1과 F2의 크기가 어떻다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운동에 대한 힌트를 통해 자,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5쪽의 7번과 8번은 뒤쪽에 나와 있는 가속도 내용을 좀 하고 나서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16쪽에 자, 11번, 12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 힘의 평형과 작용반작용 관계인들을 통해 힘을 찾고 그것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 유형들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물체들이 서로 닿아 있을 때 어떤 힘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의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역시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힘의 종류, 특히 중력과 수직항력은 이번 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본 힘이기 때문에 꼭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힘들의 규칙들 중에서 특히 작용반작용 법칙 힘들의 관계를 구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크기를 구할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중요한 규칙이니까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린 간단한 예들을 통해서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주거든요. 1학년은 제가 10분을 다 주는데 2학년부터는 할 게 좀 많다 보니까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쉬고 오시고 네, 한 5분 정도 쉬죠.